페이지 19쪽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같이 봐도 되겠죠? 아유, 여러분들 시간을 그렇게 조금 빡빡하게 들었는데도 다 풀긴 푸시네. 예. 첫 번째 지문은 옛날 구평입니다. 4년 전에 나왔던 9월 모의고사인데 이게 그나마 이제 유일한 오늘 갖고 온 것 중에 9월 모의고사고 공간이 두 개 나와요. 이게 이 비오는 다 수능 완성에 있는 작품들이야. 비오는 길 같은 경우는 그 3인칭 서술장은 맞는데 등장하는 인물이 주인공이 병일이었던가? 네, 병일이라는 주인공이 정해져 있고요. 다만 이 서술자가 3인칭이지만 병일이라는 인물 심리에 초점을 맞춰서 서술하기 때문에 병일의 내면 심리들이 계속 등장하는 게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뭐 요 정도가 좀 특이하고요. 이거 여러분들 일부분만 보셨거나 아니면 수능 완성 버전 보셨으면 이거 풀스토리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이 앞부분 내용 보니까 어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이라는 사람한테 뭐 섭섭한 것도 있고 한 것 같아. 자기를 완전히 믿지 않아서. 근데 왜 안 믿지라고 보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원보증인. 정확히 뭐였죠? 신원보증. 맞네요. 신원보증인을 구하지 못해서 아직 뭔가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인가 봅니다. 뭐 요 정도 추측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래서 좀 어렵게 일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모은 돈으로 뭘 하고 있냐 보니까 책을 사서 독서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약간 이 사람은 현실이 비록 뭐 안정되지 못하고 수입도 많지 않지만 정신적 가치, 지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로서 설정되어 있는 그런 주인공 병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본 에피소드 중략 이후죠. 중략 이후에 보니까요. 집에 가는 길에 그날은 조금 책이 뭐 보기 싫었나 봐요. 여기 묘사에 따르면 책들이 요즘은 무거운 짐같이 겨웠대요. 그래서 오히려 부러웠대. 사장을 보면서 신문 말고는 활자가 필요 없는 생활이 부럽게 경쾌한 것처럼 보였대요. 자, 이 맨날 공부하고 정신적 가치에 좀 찌들려 있어서 그거에 대한 좀 흥미를 잃은 상태인데 마침 그날 좀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사진관 앞에서 사진사를 우연히 마주쳤는데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날 처음 본 사람인데 그냥 들어와서 술이나 한잔 해서 둘이 술을 한잔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 실려 있는 거죠. 자, 그때의 심리가 뭘까를 물어보는 게 여기서 최명익의 이 소설이 조금 어려운 거고요. 뒤에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일탈을 했지만 별로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사진사가 죽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걸 보고 그래, 나는 원래 내가 추구했던 책 읽기, 지적 가치를 추구하는 걸 계속 해야겠다라고 하고 다시 독서에 매진하게 된다. 이런 소설입니다. 허탈, 뭐 엄청난 반전 그런 건 없어요. 같이 이제 문제 보도록 할게요. 15번의 답은 2번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서술자가 인물의 주관적 판단을 계속 서술해줘요. 뭐 아까 주인에 대한 원망과 판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요. 아니 대부분 서술이 병일이라는 인물의 심리 주관에 맞춰져 있습니다. 무난하게 2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고를 게 도저히 없죠. 뭐 선지 1번 풍자 적어줘. 물론 이 소설이 도시를 비판하는 소설이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말투 자체가 누군가를 우스꽝스럽게 놀리는 투는 아니에요. 그냥 다크할 뿐이죠. 뭐 선지 4번에 자연에 대한 감각적인 묘사 아니요. 보시다시피 도시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연 묘사가 아니었어요. 장면 전환도 중략 이후로 장면이 바뀌긴 하지만 이게 딱히 빈번하다 볼 이유도 없고 긴장감이 해소됐다고 볼 이유도 역시 없습니다. 2번밖에 고를 게 없었어요. 자, 16번 답 4번 같이 볼까요? 저 뒤는 누각인데요. 이렇게 써있네. 나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자, 이게 불가능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안 어려워요. 첫 번째, 시간을 보낸다는 건 뭡니까? 그 공간의 위치에서 시간이 지나가다는 뜻이거든요. 이 D란 누각이 갔는가 하면 간 데가 아니에요. 가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본 거고 심지어 두 번째 이런 묘사도 나오죠. 육친, 아빠예요. 아빠의 시체를 보는 듯한 기분이었대요.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은 공간에 나왔는데 더더욱더 여기서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죠. 단 무난하게 4번 나의 시간을 보낸다는 말이 이상합니다. 나의 시간은 참고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라는 묘사가 되어 있어요. 네, 전혀 관련이 없었고요. 17번은 5번인데 저기 왼쪽 페이지에 미음 밑줄 한 번만 봐봐요. 이거 무슨 심리일 것 같아? 미음 밑줄. 자, 자기 문득 약간 지금 사진사랑은 의미 없는 수다 떨고 있는 거야. 술 먹으면서. 근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대. 문득 자기를 기다릴 듯한 어젯밤 펴놓을 대로 있을 책을 생각하고
시계를 쳐다보기도 하였으나. 자, 이거 뭐예요? 우리가 가끔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느라 뭐 체험해 본 적 거의 없겠지만, 요즘엔 체험하는 사람 없겠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내일까지 해야 되는 숙제가 있어. 근데 오늘 내가 PC방에 있어. 게임은 재밌어. 근데 마음이 불편해. 아, 이 숙제해야 되는데. 아, 근데 이건 재밌네. 이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내가 집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문 밖에 빗소리를 듣고는 누구에 대한 것인지도 모르는 송구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었다. 이건 또 뭘까요? 이거 뭐야? 자, 내일 가서 나 집에 가 숙제해야 되는데 라는 뭔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마음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빗소리 때문에 누그러졌대요. 왜? 이거지. 아, 나 집에 가서 책 읽어야 되는데. 아,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어차피 못 가겠다, 집에. 이렇게 해서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미음의 심리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가장 어려운 심리 파트인데. 자, 답이 5번인 이유는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거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본인. 자기에 대한 성찰 합리화가 섞여 있는 거잖아. 선제 5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타인의 삶에 대한, 아니, 타인의 삶에 대한 언급이 아니에요. 본인 삶에 대한 성찰과 합리화였습니다. 답 5번 나오게 되는 거고요. 18번에 아예 뭐 다 얘기했네요. 18번의 답 1번입니다. 이 사진관은 일시적으로 도피하는 공간이에요. 이 일상, 반복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난 공간이었고, 하숙방은 고독한 곳이라는 언급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1번밖에 고를 게 없지 않습니까? 자, 다음 소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원생몽기록은요, 아마 보기를 먼저 봤으면 더 편하게 갔거나 수능 완성을 먼저 풀어보신 분이 있다면 더 편하게 봤을 겁니다. 네, 이거는 자허라는 인물이 꿈속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소개한 아주 짧은 단편 고전 소설인데, 이거 임금하고 신하들 나오잖아요. 조심할 건 몇 개 없습니다. 일단 얘들이 누군지 보기 다 봤죠. 임금은 단종이에요, 단종. 세조한테 삼촌이죠. 아빠 동생이죠. 아빠의 동생. 문종의 동생 수양대군. 이제 수양대군이 세족으로 즉위하면서 이 단종을 몰아내는데, 그 임금이 단종으로 되어 있고, 그 주변에 같이 있는 신하들은 노래도 막 부르죠. 이 신하들은 단종을 끝까지 모시다가 죽은 사육신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멘트들이 어차피 단편 소설이라서 나온다면 몇 개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했던 거 23쪽 볼게요. 23쪽에 중간에 별사탕 있죠. 옛날 요순 탕부는 만고의 죄인입니다. 자, 복권 쓴 이가 탄식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요순 탕부가 뭔지라고 보고 오니까 고대 중국의 성군이래요. 성군. 아주 훌륭한 임금들이었대요. 근데 갑자기 복권 쓴 사람이, 복권을 쓰고 있는 사람이, 아니 이놈들은 죄인이라고. 갑자기 왜? 성군인데. 그 다음 멘트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근데 여기 말에는 다 없는데 조금 배경 지식을 설명해 드리면, 요순 탕무 시대는요, 단순히 그 나라만 평화로웠던 게 아니라 더 나은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의 왕을 물려줬던 왕들이에요, 애들이. 요순 시대라는 사자성어도 최근에 하지 않았나요? 고전어휘 할 때. 요나라 순나라는 아주 평화로운 시대인데요. 요 임금이 순 임금한테 제가 넘겨줘요, 왕을. 당신이 더 덕이 높다고 이제 내가 들었다. 나보다 네가 더 뛰어나니 네가 나라를 받아서 다스려라. 그래서 요순 시대는 항상 행복했다는 그런 전설 시대, 고대 중국 시대거든요. 아, 참고로 이 요 임금이 여러분들 어휘 첫날 봤었던 걔들 아니다. 그 소부허유, 소부라는 사람한테 넘겨주려 했던 게 이 요 임금이에요. 근데 소부가 거절했죠. 그래서 소부와 허유는 속세를 떠나고 자연 속에 있는 사람의 상징이 됐고요. 대신 넘겨준 게 순 임금이에요. 어찌됐든 자기가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왕을 넘겨주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에 이렇게 써있죠. 선의를 빙자한다. 자, 누가? 왕위를 뺏은 자들이 얘들 옛날에 요순 탕무가 그랬듯이 나도 지금 왕위를 이 사람한테 받은 거야 라고 빙자, 사기를 친대요. 그걸 모방하면서. 그래서 이놈들이 죄인이다 라고, 이 왕 4명이 문제예요 라고, 얘들 때문에 후세에 그거 따라한답시고 왕을 뺏어가잖아요. 이렇게 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투가 좀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그 다음 임금이 뭐라고 봤습니까? 아니야, 그 4사람의 임금은 잘했고 문제는 그걸 따라한답시고 왕위를 강제로 왕을 뺏어가는 그 역적들이 문제지 라고, 내 임금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걸 모방한 역적들만 잘못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스토리였고요.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임금이 이제 노래를 하고요. 임금 노래는 별거 없습니다. 슬프다는 거고요. 단종이 이제 왕위를 뺏겼으니까 슬프겠죠. 그 다음에는 첫째 자리에 앉은 사람이 두 번째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이 노래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 번째 노래예요. 어린 임금 못 받듬은 내 제주 열붐이라. 자, 이 어린 임금이 단종이겠지. 앞에 있는 임금님이지. 이런 어린 임금을 내가 받들지 못하는 거는 내가 부족해서 그래 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기이한 사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기이한 사내가 하는 말이 무슨 의도로 말한 것까지 봐주면 끝나요. 자, 이렇게 말해요. 와서 썩은 선비들아 라고 여기 있는 신하들한테 욕을 합니다. 자, 이거 왜 욕을 했을까? 여러분들 아까 문제 풀 때 있었던 거 알죠? 세조를 따른 사람이라서 욕을 했다. 말이 안 돼요. 그럼 여태까지 지금 같이 임금이랑 슬퍼했던 거는 뭐라고 설명할 건데? 아니죠.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욕을 했을까요? 하면 아마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복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때 이 기이한 사내는 끝까지 수양대군과 대립했던 그 당시 대장군이었던 김종서 장군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어요. 역사를 아신 분한테는 조금 더 와닿을지 모르겠네. 근데 얘가 다른 선비들한테 뭐라고 한 거 보니까 보기에 따르면 다른 선비들은 사육신인 것 같대요. 같이 단종을 복위를 도모했던 사람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역사니까 다 알고 있죠. 단종 복위 운동은 실패했고 다 죽음으로 돌아갔죠. 김종서가 이렇게 욕한 이유, 이 기이한 장군이, 기이한 사내가 욕한 이유는 단종 복위를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에 다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욕한 거다라고 하는 게 합리적 추론이 되겠습니다. 세조를 따르기 때문에 욕한다가 아니라 단종 복위 운동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 무능에 대해 욕을 하고 있다가 좀 더 나은 해석이겠죠. 문제 보러 가겠습니다. 19번 봅시다. 아쉬워요. 19번, 4번 이런 건 넘어갈게. 20번의 답은 2번이죠.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원은 아무 행동도 안 해요. 뭘 또 오해를 해석하려고 그래. 나머지는 제가 1번 임금 노래에서 슬퍼했죠. 선지 4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네, 뭐라고 말했어요? 죄송하다고. 네 말이 맞다고. 선조번의 첫째 자리에 앉은 임금, 네,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 내가 부족했다. 맞습니다. 나머지 다 맞는 얘기였고요. 21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틀렸다면 이건데 선지 3번 볼까요? 썩은 선비들이라는 기이한 사내의 질책에는 저리를 지키지 않고 세조를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비분관계? 아니요. 단종 복위 운동을 실패한 사육신에 대한 비판.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답은 3번 골랐어야 됐고요. 22번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2번 보시면 복권은 승자와 달리 전하께서는 선의를 한 옛 임금들과 선의를 핑계로 대는 역적들을 아울러 비판? 아니요. 후자. 선의를 핑계대는 역적들만 비판했습니다. 내 성구는 잘못이 없다고 했었어요. 이거 그냥 사실 대사 확인 문제, 옛날 스타일 문제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요거까지 푸셨죠? 작품 두 개 있네요. 고향 앞에서와 저문강의 삽을 싣고 두 개의 시가 있는데 올해 수안에는 저문강의 삽을 싣고가 실렸습니다. 이거 참고로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없다. 이거 한 출판사가 두 출판사만 실려 있고 안 실려 있어요. 대부분. 왜요? 라고 하면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거든. 근데 저문강의 삽을 싣고는 워낙 유명하고 많이 다룬 작품이라서 가볍게 일단, 근데 연계니까 분석은 좀 해드릴게요. 가볍게 볼게. 자, 조금만 읽어봅시다. 29쪽이야.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에 슬픔도 퍼다 버린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나요? 하면 일단 저와 같대. 우리도 물과 같대요. 우리도. 그럼 뭐죠? 그래서 슬픔을 퍼다 버린대요. 강물이 흘러가네요. 언제까지 흘러가죠? 계속 흘러가죠. 자연의 영속성이에요. 근데 우리도 니들처럼 슬픔을 퍼다 버려. 슬픔 퍼다 버린다와 강이 계속 흐르는 거랑 뭔 상관이죠? 하면 슬픔을 계속 퍼다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슬픔을 다 버린 건가요? 아니요. 강물처럼 계속 슬픔을 버리는 거야.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무슨 뜻이야? 언제까지 슬프다는 거야? 계속 슬프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슬픔이 쌓인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계속 버려도 계속 버려야 돼요. 계속 슬픔이 생긴다는 거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 다음 볼까요?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고가 아니라 담배나 피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아주 사소하고 별거 없는 행위라는 거죠. 보조사 나가 도와줬네요. 자,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보조사 나, 의존명사 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체념, 좌절, 절망, 무언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부정적
상황, 그리고 그거를 돌파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좌절이라는 화자의 태도까지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삽자루에 맡긴 한 생에 노동자라는 거죠.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색강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조심해야 되는 거. 아, 달이 떴군요. 화나군요. 이 달이 뭐 임금으로도 쓰이고 뭐 정읍사 보니까 막 소원을 비는 소설에도 쓰는데 뭐 그런 건가 하면 전혀 상관없다는 거. 순수한 그냥 시간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이 달은. 달이 뜬다. 달이 뜬다. 달은 언제 뜨죠? 항상 밤마다 뜨죠. 그러니까 달이 떴다, 또 달이 떴다, 또 반복된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시간의 속성을 설명하고 싶은 거지. 뭐 휘황찬란한 뭐 밝음, 희망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즉 달이 떴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또 반복되는 것뿐이군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줘야 돼요. 볼까요?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싣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된다. 다시라는 말에 담겨 있네요. 네, 계속 반복되는 불행한 삶을 이런 자연물에 빗대서 강과 달 같은 자연물에 빗대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정말 특이하게 자연물이 부정적 소재를 강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게 이 시의 특징인 거죠. 요 정도 뭐 어려운 시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왼쪽에 고향 앞에서가 오히려 어려운 시입니다. 이건 수능에도 한번 나왔었고요. 이게 차라리 어려워요. 다만 가볍게만 보면요. 이건 연계는 아니니까 화자의 태도를 통해서 혹은 화자의 어조를 통해서 정서를 추론할 때 유용하게 훈련할 수 있는 시거든요. 조금만 봅시다. 2연 볼까요? 우리 가시 보고 있어요. 첫 번째 시 2연. 진종일 나룻가에서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벌써 정서가 두 개나 나와요. 서성거리는 태도를 통해서도 이 사람의 정서를 추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느 마음일 때 서성거릴까 하면 뭔가 망설일 때, 뭔가 확신이 없을 때, 초조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서성거립니다.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안정되지 못하고. 거기다 하나 더. 따뜻하리라.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조건이 있고 뭐에 대한 기대. 자, 그러면 현재는 어떻다는 거야? 따뜻하지 않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서 추론해 주고요. 그 다음 년 가볼게요. 3년. 고향 가차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나왔네요. 아주 결정적인 슬픔의 이유가 나왔어요. 이 사람의 이런 정서의 이유.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대요. 이 작품의 제목 보셨죠? 오장환의 고향 앞에서거든요. 고향 앞에서 고향이야. 고향에 왔어. 요 앞이야 이제. 근데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할 수가 없대요.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제가 뭘까요, 그러면? 상실된 고향. 모르겠어요. 이 고향을 이분이 왜 상실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일제 수탈로 인한 고향 피폐함인가? 아니면 농촌의 몰락으로 인한 농촌 몰락 현상인가? 뭐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기가 알던 고향이 이제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이거 수능 한번 나왔다 했잖아. 수능은 여기 나왔었거든요. 다음 행 읽어볼게요. 3년의 3행. 양귀비 끌어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 지운다. 자, 눈물 짓는 자도 태도네. 역시 정서를 뽑아낼 수 있어요. 누구 정서? 화자의 정서인가요? 주인집 늙은이의 정서가 나오죠. 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때 수능에서는. 화자는 공감과 연민의 정서를 느끼고 있다. 맞아, 아니야? 아니에요. 주인집 늙은이가 공감과 연민하고 있는 거예요. 문맥상. 봐봐요. 이 늙은이는 갑자기 왜 올 거예요? 고향 가까운 주막에 있는 주인집 늙은이가 화자를 보고 눈물 짓는데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스타벅스 사장님이잖아. 고향 집 앞에 있는 카페 사장님이야. 그래서 이제 이제 커피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했는데 고향에 왔는데 아는 사람이 없네요. 다 바뀌었네요. 이제 아는 사람도 없고 참 쓸쓸합니다 하니까 카페 사장님이 그렇죠 하고 있는 거라고. 공감과 연민은 바로 화자의 심리가 아니라 바로 이 주인집 늙은이의 심리라는 거 그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서, 세부 정서를 확인할 때 이렇게 혼동시켜 놓는 거죠. 뭐 이미 이건 팔린 거니까 그리고 연계도 아니니까 뭐 한번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고요. 자, 근데 어려운 연이 그 다음 년이야 사실 이 시는. 자, 연계보다 더 많이 설명하네. 빨리 갈게. 간간히 잿나비 우는 산기슭.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가운다가 아니지. 최근 어휘편에 있었죠. 이 잣나비. 원숭이. 이제 와서 설마 무슨 호랑나비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죠. 원숭이입니다. 근데 잣나비 우는 소리는 같이 세트로 알아둬야 돼요. 잣나비 울음소리, 잣나비 휘파람 소리 했었죠. 뭐랑 세트야?
접동새, 소쩍새, 두견새 같은 새지 얘들 울음소리랑 똑같습니다. 예, 슬픔, 애상적 분위기를 위한 소재로서 이 부금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원숭이 우는 소리예요. 갑자기 원숭이 우는 소리가 왜요 하면 이것도 역시 했었죠. 중국에 있는 시인 두보에서 두보라는 한반도 시에 영향을 많이 준 그 두보시에 나오는 관용구예요. 예, 원숭이 휘파람 소리가 바로 슬픈 부금이라고 우리가 제가 옛날에 뭐 코난 부금도 틀어주고 하지 않습니까? 우우우 그거라고. 근데 왜 어렵다고 했냐? 그 다음 줄이요. 아직도 무덤 속에는 조상이 잠자고 무덤 속에 조상이 있어요. 아 무덤은 그대로 있구나. 근데 그 다음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 간다. 설렌다는데요? 화자의 기분이 나쁜 게 아니었네. 아 신났네. 고향 와서 설레네. 아니에요. 어디서 설레는지 봐봐요.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거기서 설레는 바람이 불거든요. 자 설레는 게 뭐야? 자기가 지금 힘든 거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은 어디에밖에 없는 거야? 무덤 속에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설레는 대상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밖에 없어.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고 내가 지금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무덤 속에 있는 조상밖에 없구나. 그래서 아주 쓸쓸하게 변해버린 고향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 확실하는 거죠. 잔나비 우는 소리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그거죠. 떠드는 장군들아 오가는 길에 혹시 보셨습니까? 하고 자기 옛날의 고향의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서 시가 끝나네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시였습니다. 자 문제 풀러 갑시다. 자 23번의 답 1번입니다. 자연물 너무 많았어요. 가에서는 뭐 처음에 뭐 산짐승 우는 소리, 아까 잔나비 우는 소리 다 자연물 맞았습니다. 원숭이도 자연물이죠 당연히. 뭐 나 같은 경우는 강, 달,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화자의 부정적 심리를 강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자연물입니다. 답 무난하게 1번 골라주셔야 됐고요. 24번의 답은 2번입니다. 비, 다 녹지 않은 얼음짝이 떠내려가는 거. 시각적 심상. 맞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이게 과거의 삶을 회상한다. 여기는 과거의 삶을 볼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올해 주목해야 되는 계절적 심상이라고만 하면 되지. 이게 지금 과거의 장면? 아니요. 그건 마지막 연애에 있었습니다. 과거 장면 회상은. 자, 2번 과거 회상이란 말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냥 현재 시간에 나타낸 거고요. 그럼 1년은 왜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오면 아마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울먹이라고 쓴 게 힌트인 것 같아요. 얼음이 울멍이 아니라 울먹. 뭔가 화자의 슬픈 기분을 음성 상징을 조금 비틈으로써 표현한 게 아닌가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5번 볼까요? 네, 답 쉽습니다. 2번입니다. 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은요. 왜 깊어져요, 강이? 슬픔이 계속 쌓이거든, 쉬지 않고. 아주 깊어지고 있어요. 근데 자책한다. 자책. 스스로의 책임으로 생각한다? 아니요. 이 시에서 산업화로 인한 폐해를 화자 잘못이라고 생각한 구절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난하게 답 2번 나오게 될 거예요. 안 어려웠죠? 자, 이제 4작품 남았는데 2개씩 끊어서 갈게. 그 다음 장 보시면 김소월 씨와 그리고 올해 연계인 고재종의 면면함에 대하여 요거 나왔던 옛날 기출. 참고로 요거는 제가 과제로 한번 최근에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신 분은 또 풀면 되고요. 그 다음 장은 전원사시 갑니다. 수능 완성에 실린 부분에다가 추가되어 있는 부분인 2014 수특. 그러니까 이제 10년 전 수능 특강 버전 갖고 왔어요.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요거 해석까지 해드릴 테니까 자 문제 31번까지 먼저 풀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다 시들이니까 시간 많이 필요 없죠. 6문제니까 7분. 미쳤다. 자 7분 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세요.